반갑습니다, 여러분. 우한 형제들에서 함수형 마스터를 맡고 있는 우한마 도넛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제이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발표 내용은 준비가 됐었는데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지체가 돼가지고 발표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프레젠테이션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서 날짜를 대신 적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오늘 발표를 내가 하는 게 맞나 잘 몰랐는데 일단 준비해보니까 맞기는 맞더라고. 그래서 덕분에 끝낼 수 있었다. 제가 어제 점심 저녁 못 먹고 오늘도 점심 못 먹고 계속 이것만 만들었거든요. 1시간 반 적었는데 정말 감사하다. 덕분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뭔가 잘한다고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기선제압을 좀 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는 주제예요. 제가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그러니까 한 2007년에서 9년 정도에 리스프를 처음 접했는데 그때 함수형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그냥 신기하다 이러고 맵 필터 리듀스 정도 쓰고 이랬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게 장점을 점점 흡수하잖아요, 서로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 알아서 안 되겠다, 이제 더 알아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나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 그래서 이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남들 로또 구할 때부터 하스케를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발표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의 역사, 정의 무엇인가. 예전에 이제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힐베르트라는 어떤 현대 위대한 수학자가 계셨는데, 현대 수학이란 게 사실 굉장히 지금 엄밀하고 이래 보이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아서 잘못하다가 이제 수학이 다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분이 힐베르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유한한 단계를 통해서 수학의 완전성이랑 무모순성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완전성인 게 모든 참인 명제는 증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무모순성이란 거 이제 어떤 명제를 이제 도출을 했을 때 상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쿠르트 gödel이라고, 이분이 한 24인가 25살이었는데 불안정성 정리를 발표를 한 거죠. 이제 공리계가 무모순이면은 반드시 참인데 증명할 수 없는 게 존재하고, 이 체계의 무모순성은 또한 스스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더 큰 체계에서만 증명할 수 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여기서 컴퓨터가 사실 시작했거든요. 이거에서 증명한 두 가지 방법 중 첫 번째가 gödel 수라고 해서, 약간 이제 이 명제는 사실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걸 숫자로 인코딩을 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튜링 머신이 나왔어요. 앨런 튜링이 이제 결정 문제, 힐베르트의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유한한 단계 이후에 계산이 완료가 될지 안 될지는 미리 알 수가 없다. 이거를 사실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컴퓨터가 딱 나오게 된 거죠. 근데 gödel이 그 증명한 나머지 또 다른 기법이 있었는데, 그게 재귀 함수를 사실 거의 이분이 만든 건 다름없거든요. 근데 이제 재귀 함수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영향을 받은 게 알론소 처치라는 이분이 있어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인데, 왜 웃으시죠? 왜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이분이 이제 어떤 이름이 없는 함수들 간의 연산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대수 체계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람다 대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익명 함수를 람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튜링이 그 프린스턴 대학을 건너가서 이분 밑에 이제 가서 같이 연구를 해서 결국은 이런 체계들이 모두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지금 용어로 이제 튜링 완전하다 이런 걸 증명해서 처치 튜링 명제라고 하게 된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분도 사실 지금은 솔직히 알 필요가 크게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뭐 람다나 튜링 이런 머신 말고 이런 체계가 또 대표적인 게 있다면은 하스켈 커리라는 분이 컨비네이터리 로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SKI라는 세 가지 함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함수만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컨비네이터리 로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그런 체계들이 많이 있고, 그게 튜링 완전하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람다 대수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 이론이 시작되었고, 이제 실제로 나오게 된 게 이제 1958년에 MIT 교수인 존 매커스가 리스프를 개발해서 처음 세상에 등장하게 됐다.
결론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가 사실 완전히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수학에서의 함수로 프로그램하는 그런 관점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포트란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로 나오고 1958년에 나왔는데 왜 이제야 좀 알려지냐 이러면은 물론 성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건 좀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제 2000년대 보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제 구글이 뭐 크롬을 만들고 VL 엔진을 만들어서 성능이 많이 올라가고 많이 쓰이고 루비언 레일즈가 굉장히 성공하고 이런 게 좀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이 둘 다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는 스킴을 만들고 싶었는데 약간 자바처럼 해라 이래서 딱 나왔고 루비는 좀 파이썬의 단점을 극복하고 싶다 이러면서 스몰토크라는 이제 리스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퍼지면서 좀 많이 퍼지지 않아. 제가 지켜본 바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너무 빨리 넘어온 느낌인데 역사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고개 함수라는 거는 수학에서 이제 함수의 인자로 함수를 받을 수 있고 반환도 함수를 반환할 수 있는 게 고개 함수고 1급 함수는 어떤 컴퓨터 과학적인 관점에서 뭐 예를 들어 함수 리터럴을 쓴다든가 뭐 이런 뭐 비슷한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커링 부분 적용 이건 하스켈 커리가 만들어서 커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함수를 보통 이렇게 싸우면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인자를 저렇게 두 개를 받아서 합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를 받고 또 하나를 받고 반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 하면은 그냥 둘 다 넣으면 똑같은데 하나만 넣었을 때 이렇게 함수가 나온다. 두 개 인자 중에 앞에 인자만 넣으면은 함수가 나온다. 이거를 부분 적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왜 쓰면 좋은지는 사실 여기서는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좀 뒤쪽에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제귀와 꼬리 제귀 최적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 제귀는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냥 함수에서 자기 자신을 부르는 함수가 제귀 함수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팩토리얼 함수를 보시면은 이게 n 곱하기 자기를 부르잖아요. 그 일반적인 제기인데 자기 자신만 부르는 제기 함수를 이제 꼬리 제기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스택을 안 쓰고 이제 최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버퍼 오버플로우가 스택 오버플로우가 안 난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거는 근데 컴파일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바는 안 해줘 참고로. 그래서 이제 뭐 밑에 제가 왜 띄어쓰기 해놨냐면은 사실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분하는 사실 명확한 기준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이 네 개가 좀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가 띄워봤고요. 멱등성이라는 거는 이제 지난주에 그 레스트풀 발표할 때 get이나 delete 이런 거는 여러 번 들어가도 결과값이 같다 해서 omnipotent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역등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같은 인자에 대해서 같은 출력만이 나온다. 그다음에 순수 함수와 참수 투명성 사실 뭐 같은 얘기예요. 이건 수학에서의 용어고 이거는 컴퓨터 과학적인 그런 용어.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리고 불변성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안 변한다 이건데 장점이 있다면은 일단 메모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캐싱한다. 그냥 결과가 똑같으면 입력이 똑같으면 출력이 같으니까. 영속적 자료 구조는 우리가 값을 바꿀 필요성이 있을 때 새로 만들면은 굉장히 비용이 발생하고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0, 1, 2, 3, 4 이렇게 리스트가 두 개가 있다고 하면은 리스트 합친 걸 만들었을 때 반드시 새로 전체를 다 복사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이 앞에만 떼다가 여기다 붙이면은 합인 리스트를 쓸 수 있잖아요. 이제 두 개가 불변이니까. 이런 기법들 영속적 자료 구조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뭐 가령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뿐만 아니라 리액트 라이브러리, 리덕스 뭐 이런 데서도 이걸 활용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너무 빠르게 지나간 느낌인데 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 언어를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꼭 써야 된다가 아니라 왜 배우면 좋느냐. 근데 0번째는 일단 가오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는 이제 높은 표현력을 통해 코드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사실 자바가 굉장히 뭔가 코드의 양이 좀 많은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데 가령 우리가 이제 단어를 글자 수별로 몇 개씩 있냐, 가령 뭐 5글자짜리가 몇 단어 있냐, 7글자짜리가 몇 단어 있냐 이런 걸 계산해볼 때 리스트로 받아서 맵을 만들고 그 개수 글자 수별로 맵에다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이제 명령형으로. 그다음에 이제 좀 선언적으로 보면 for each에서 인덱스 정도는 없애볼 수 있는데 여전히 이런 방법들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느냐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에 이제 함수형으로 이렇게 짜보면은 일단 스트링을 싹 이렇게 열어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콜렉트를 하는데 글자 수별로 묶어서 개수를 해준다. 이러면 이제 한 줄로 이렇게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력이 높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군은 프로그래밍 언어론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만 쓰이는 기법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함수형 아니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자바 이런 거는 산업계에서만 거의 쓰이는데 얘네는 아무래도 연구 목적이나 학술 목적이 좀 강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트랜잭셔널 메모리 이거는 이제 클로저랑 하스켈에서 처음 도입을 했고 클로저도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멀티스레딩 할 때 락을 걸잖아요. 못 들어오게.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이런 접근이.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일단 연산을 하고 실패했으면 이제 롤백을 한다. 그게 트랜잭셔널 메모리인데 이게 사실 함수형이랑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도입을 했다. 왜죠? 그리고 타입 클래스 같은 경우는 사실 설명이 좀 길어져서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은 약간 자바의 인터페이스가 좀 좋아진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이제 클래스가 타입인데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객체잖아요. 그렇죠? 이제 타입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클래스 타입인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건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수적 자료형과 패턴 매칭 이거는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대수적 자료형이라는 거는 다른 자료형의 값으로 구성된 자료형을 의미하는데 곱타입과 합타입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곱타입은 그냥 클래스 그냥 비슷한 건데 다만 이제 뭐 접근 제한자나 뭐 메소드라든가 디스포인터 이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C에서 구조체랑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반면에 이제 좀 신기한 건 이제 합타입이 좀 신기한데 이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수만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변수를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넘인데. 그리고 이제 C에 보면은 공용체라고 이제 유니언이 있는데 여러 개를 해놓고 그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뭘 쓰는지 몰라 현재.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얘는 뭘 쓰는지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넘이랑 유니언을 합쳐놓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불링 같은 경우 이제 거짓이거나 참이다 이렇게 둘 중 하나. 리스트 같은 경우는 빈 리스트거나 이제 첫 번째 원소와 나머지 서브 리스트를 합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maybe는 뭐 그냥 A거나 아무것도 없다. 이걸 이제 maybe를 다른 언어에서 옵션 타입이라고 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left, right 이렇게 돼 있는데 right가 이제 오른쪽인데 옳다기 때문에 에러를 left에 넣고 exception을 A에 넣고 right에다가 이제 성공할 때를 넣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바에 없는데 이제 뭐 스위프트나 뭐 러스트 이런 현대 언어들은 리서트 타입이라고 이제 딱 보면은 뭔지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딱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왜 좋냐 하면은 패턴 매칭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재규함수로 합을 숫자다 든 리스트에 합을 구한다고 할 때 이제 리스트가 비어 있으면 0을 반환하고 들어 있으면 첫 번째 원소의 값과 나머지 서브 리스트를 재규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패턴 매칭을 이용하면은 그 자료형 자체를 그냥 뜯어볼 수 있기 때문에 빈 리스트 0하고
머리랑 나머지 서브 리스트에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진짜 함수형 아니어도 쓸 수는 있지만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좀 핵심적으로 쓰이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걸 알아보자면은 대표적인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들 리스프 계열들이 일단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ML 계열들, 스칼라, 얼랭, 하스켈 이 정도가 어디서 들어봤을 법한 건데 만약에 이 중에서 뭐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하스켈은 너무 어렵고 얼랭은 좀 분산 처리 아키텍처 이런 게 좀 더 중심이고 ML은 좀 망했기 때문에 리스프랑 스칼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하스켈을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왜 자꾸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왜냐면은 제일 어렵다고 해서 어려워서 하스켈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스켈이 사실상 이제 여기도 써 있는데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의 영어와 같은 존재.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뭔가 여기서 가장 많은 기능들이 발전됐고 학술위원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다 보니까 정말 뭔가 사실 복잡한데 굉장히 반대로 이제 자료 같은 것도 이거를 위주로 코드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깊게 팔려면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사실 하스키를. 그런데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웠어요. 진짜로. 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역사적으로 보면 ML 계열 중에 뭐 레이즈 ML이라고 지연 평가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랑 뭐 미란다 이런 언어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입 클래스나 뭐 모나드, 소프트웨어 트랜잭션 메모리 이런 것들을 다 처음으로 도입한 게 하스켈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냥 보면 어렵다. 왜 어렵냐? 사실상 사용되는 언어들 중에 유일하게 순수 함수형 언어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순수 함수형 언어들이 뭐 불변을 하고 순수 함수를 쓰고 이렇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하스켈 말고는 그렇게 그렇지 않거든 솔직히. 그래서 이제 클로저를 만들었던 리치 히키가 이렇게 말했어요. 순수 함수형 언어는 이제 컴퓨터를 가열하는 데만 쓸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로 한 말입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엄격한 정적 타이핑, 뭐 리스프 같은 경우는 동적 타이핑이고 스크립트 언어도 동적을 쓰면 굉장히 편한데 얘는 타입이 안 맞으면 그냥 컴파일이 바로 안 되는데 사실 자바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타입을 연구하기 위해서 좀 나온 경향이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고 그래서 3번도 이제 사용되는 언어들 중 거의 유일하게 또 지연 평가를 하는데 지연 평가가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함수를 부를 때 F3 플러스 5 이렇게 부르면 F8로 그냥 들어가자 계산이 돼서 근데 식 자체를 그냥 계산이 필요한 시점까지 들고 가는 거를 지연 평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자바에서는 뭐 구현을 굳이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쉽게는 근데 1, 2번에서 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바에서 이제 타입 체계의 문제점이 굉장히 있어. 자바라는 게 예를 들어 이게 저기 제네릭을 사용해서 컴페어러블을 이제 받아서 했는데 t라는 문자 하나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서로 t의 구현체 중에 아무 타입이나 그냥 들어올 수가 있어. 똑같은 타입인 게 보장이 안 돼 이게. 그래서 뭐 사실 실제로 쓸 때는 컴페어 익스텐드 컴페어러블 뭐 t 이렇게 써주게 하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설계 미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인자나 반환값으로 원식 값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널이 막 들어오니까 그것도 굉장히 문제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콘솔에서 넥스트 라인이나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보면은 형이 스트링으로 들어온다고 써 있잖아요. 사실은 스트링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익셉션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스트링이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순수 함수에 대해 사실 의문을 생각하다 보면 품었을 수 있는데 그럼 입력값이 같으면은 출력값이 같은 건 알겠는데 그럼 IO 같은 거는 그게 가능한 거냐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반 정도는 어떻게 보면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 정도는 또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타입 자체가 이제 IO 스트링을 반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옵션 언어를 반환하면은 맵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제 코드를 똑같이 쓸 수 있잖아요. 일정한 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타입의 순수함이
보장된다 좀 이런 맥락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자바는 아무튼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타입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밑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코드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자바는 이렇게 복잡하게 오히려 이제 짐이 되는 느낌이 있다 타입이. 사실 뭐 리팩토링하고 이럴 때는 충분히 좋을 수 있는데 만들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근데 이러한 점들을 이제 좀 함수형 기법을 통해서 극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였죠. 그리고 사실 여기가 좀 여기를 사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는데 솔직히 잘 할 수 있을지는 걱정이 돼요. 근데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하스키를 배울 때 사람들이 모나드가 무엇인지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하스키를 하는 사람들이 모나드 몰라도 된다, 모르고 쓸 수 있다 하는데 제가 배워보니까 그건 거짓이었어요. 그런 거짓에 속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나드란 이렇게 하면은 모나드란 그저 뭐 자기 함자 범주의 모노드일 뿐이다 이런 이상한 농담들이 있거든요. 이걸 보고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이게 왜 오늘의 본론이라고 썼냐면은 제가 옛날부터 진짜 궁금했던 게 모나드란 무엇인가 해서 몇 달에 한 번씩 찾아보고 이러다가 한 10년 동안 모르다가 드디어 알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고. 이게 사실 본론인데 범조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니기나 이런 수학과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이게 사실 대학원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 없죠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시즌 1 끝나고 이제 텀 때 하루에 똑같은 거 맨날 보고 진짜 영어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거를 한 2주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은 좀 이제 이해를 하게 됐다 간신히. 그래서 범조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집합 같은 경우는 안에 요소가 뭐가 있냐 이거를 이제 중시하는데 범조론에서는 어떤 대상이 있고 그들의 관계성을 좀 더 중시하는 이론인데 여기서 수학적 구조를 가진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 구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좀 공통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성이 생겨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구조가 이제 뭐 군환체 이런 게 다 수학적 구조인 거죠. 이걸 알 필요 없는데 근데 전 왜 그러시죠? 아벨군 이런 것들 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걸 뭐 저 수학적 구조 알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제 모나드란 거는 카테고리 회오리에서 나온 거다. 근데 모나드는 함자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함자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함자라는 게 한 범주의 대상과 사상을 서로 다른 범주로 대응하는 함수. 무슨 얘기냐면은 A랑 B가 C에 들어있어. 카테고리 C에 A랑 B랑 대상이 들어있고 또 A에서 B로 가는 어떤 사상이 있어요. 이거를 매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카테고리로. 매핑을 하는 게 뭐냐? 맵이죠. 맵. 이게 함자예요. 그래서 맵을 하죠 우리가. X는 X 플러스 3 이렇게 맵을 하죠. 그래서 맵은 사실 함자 하면은 뭐죠 이랬는데 아주 간단한 여기까지 아주 간단한.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함자가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이제 옵셔널을 쓸 때 이제 이렇게 널이 이제 뭐라고 하지? 널 지옥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이제 널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가령 DB에서 뭐 테이블을 가져와서 레코드를 가져서 필드를 가져와서 값을 가져온다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할 때 널 체크를 이렇게 계속하면 이제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게 네스티드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옵셔널을 쓰는데 옵셔널 썼더니 막 옵셔널 이렇게 계속 들어가니까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이러면은. 그래서 이제 모나드가 필요한 건데 이제 모노이드라는 체계가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어떤 집합에서 어떤 이항 연산이 있고 이항 연산이란 거는 양쪽에 두 개가 오면 그거 하나로 만들어주는 어떤 연산이든 간에 더하기 같은 거니까. 항등호는 뭐 아시겠죠? 여기 이과들이니까요. 저는 이과지만 저도 항등호는 이제 수학의 정석에서 봤거든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0 이상의 자연수의 덧셈, 곱셈 이런 것들도 모노이드라고 하고 그냥 이 법칙이 성립하기만 하면은 그냥 모노이드인 거예요. 리스트 합치는 연산, 리스트 이제 빈 리스트가 항등원이니까
그냥 모노이드 여기까지는 간단한 이야기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함자를 이용해서 모노이달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자연 변환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우리가 대상과 그 사상을 매핑을 하면 함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함자를 또 이제 해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자연 변환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함자와 함자를 연산하는 또 그런 범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까 말했던 그 결합법칙, 항등원, 그 이항연산 이런 게 성립하는 거를 이제 모노이달 카테고리라고 하는데 연산의 종류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성립하는 게. 근데 그 중에서 이 기호가 합성 기호인데 합성하면은 두 개 합성하면 하나로 줄여준다. 이 연산이 있는 거를 모노더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거를 꼭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옵셔널의 플랜맵이 그런 거죠? 그렇죠. 역시 수학과. 그래서 결국 이제 옵셔널 T라는 타입이 있는데 옵셔널 타입이 되고 스트림인데 스트림 되잖아요. 이게 결국은 모나드를 얘기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거는 조인 연산이라고 하는데 조인 연산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플랫이라고 하고 그래서 조인이랑 맵을 같이 하면 이제 플랫이랑 맵을 같이 하고 바인드라고 하는데 다른 말 이제 플랫 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설명이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아닌가요? 정말 아니야. 전 당신의 능력을 믿어요. 여기 질문. 전 슬라이드 한번 봐주세요. 이 스트림에서 스트림 T가 나오잖아요. 네? 저게 겉에 있는 스트림을 없앤 건가요? 저 스트림 T가 새로 생긴 건가요? 뭐 안에 있는 거랑 겉에 있는 거 중에 뭘 없앤지 묻는 거 아니죠 혹시? 없앤 거 맞아요. 없앤 거죠? 네. 아. 그게 중요한가요 근데? 저희 똑같은 스트림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보면은 이렇게 계속 이제 옵셔널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플랫맵을 싹 해주면은 그냥 계속 옵션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뭔가 스트림만의 또 리스트가 있고 이러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타입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스트림은 리스트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해서 플랫 맵을 써주면은 된다. 이게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하니까 결론은 그냥 이 위에는 뭐 그냥 중요한 거 아니고요. 결과로 나오는 타입을 잘 맞춰서 옆에 이제 타입 힌팅이 나오잖아요. 그냥 잘 맞춰서 주면 된다. 필요할 때. 일반적으로 네. 몇 분 남았습니까?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맵을 할 때는 그냥 A에서 B 타입으로 가는 함자를 이제 안에 넣어주면 잘 되는데 이런 함수가 있어. 이제 예를 들어 옵션 넣었는데 옵셔널이 나온다. 근데 옵셔널 안에 옵셔널 넣으면 또 옵셔널 되고 이러니까 그거를 이제 없애주는 플랫 맵을 써라. 뭐 이게 결론. 그럼 이제 자바에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적용하고 많이는 없고 내용은 많이 없고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잘 써볼 수 있을까 연구했던 것들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람다를 쓸 때 우리가 이제 람다를 쓰면은 약간 내부에서는 이제 변수를 값을 못 바꾸고 파이널이거나 사실상 파이널이란다 이렇게 뜨고 안 바뀌어요. 근데 이걸 이제 배열로 이렇게 해주면 바뀝니다.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익셉션을 또 이제 우리가 런타임 익셉션 상관이 없는데 체크드 익셉션은 throws가 안 되잖아요 람다에서. 그래서 이 트라이 캐치 안에 써줘야 되는데 쓰기가 굉장히 싫죠.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 펑션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한 다음에 던져주면 이제 안 써도 된다. 런타임을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트라이 캐치를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커링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저 인터넷에 커링을 하는 법을 찾아봐서 자바에서 안 나와요. 제가 직접 개발을 했어요.
이제 함수를 받으면은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리턴하면 아주 잘 되더라고요. 제네릭을 활용해서. 그래서 바이 펑션이랑 펑션만 있는데 우리가 내가 그냥 맘대로 이제 트라이 펑션이나 뭐 이런 거 계속 정의해서 쓸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은 커링을 왜 하냐? 이게 예전에 제 체스 코드인데 이제 리우 하면은 생성자 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서 커링을 해줬어. 맵을 해서 일단 그러면은 원래 컬러랑 포지션을 받아서 피스가 나오는 건데 컬러를 받아서 포지션을 받는 함수가 나오고 또 피스가 나온다.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이제 색깔을 적용을 해주면 약간 빌더 패턴처럼 뭐 쓸 수 있는 거죠. 부분 적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함수가 일종의 자료 구조처럼 쓸 수 있다. 어떻게 들고 다니게 이렇게. 그다음에 스트림은 뭐 사실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맵 필터 리두스 그냥 쓰면 되는데 함수의 원어들에서는 리두스도 이제 뭐 카타모피즘, 아나모피즘 이래서 폴드, 언폴드 그리고 뭐 접는 것도 방향이 있고 이런데 뭐 자바는 그냥 리두스 하나 있으니까 딱히 얘기할 게 없네요. 이제 completed future 얘도 이제 뭐하던데 퓨처와 프로미스의 차이를 잠깐 보자면은 이제 퓨처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시점에 이제 값이 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is done 함수가 있죠. 옛날 퓨처 보면은. 그 다음에 get이 있죠. 값을 얻을 수 있는. 프로미스 같은 경우는 근데 그 계산이 되고 이제 중지를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거 반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프로미스가 꼭 퓨처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completed 퓨처는 프로미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이게 프로미스 자바스크립트 쓸 때 다들 쓰시는데 굉장히 좋잖아요. 솔직히 옛날에 콜백 하는 것보다. 근데 그거는 얘는 싱글 스레드라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 안 하니까 쓰면 굉장히 유용한데 자바에서 이제 잘못 쓰면 이제 큰일 날 수 있다. 그냥 멀티 스레드 그냥 하는 거랑 사실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 저는 약간 프로미스가 그래도 되게 좋은 모델이 아닌가 했는데 좀 찾아보다 보니까 함수형 진영에서는 별로 이제 탐탁치 않아 하더라고요. 이제 옵셔널에 관해서 좀 뭐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옵셔널은 이제 값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그걸 나타내는 객체죠. 근데 이거를 exception 대신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형 언어들에서는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그다음에 exception 종류를 알아야 될 경우 이제 아까 말했던 either, result 이거를 쓸 수 있는데 자바에는 없으니까 옵션을 써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성자에서 체크를 해줄 수 있죠. 옵션을 통해서 널 체크를 하고 밸리데이션을 하고 생성자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what else throw에서 illegal argument exception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면 이제 exception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테스트 유저랄 객체가 생성이 되거나 exception이 발생하는 건데, 이걸 아예 어떤 팩토리 메소드를 만든 다음에 얘는 그냥 프라이빗 생성자로 두고 여기서 옵션 타입으로 아예 팩토리에서 반환을 하면은 그 세 개 모두가 발리데이션을 성공해야지만 객체가 제대로 나오고, 아니면 그냥 옵셔널 empty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exception을 없이 한번 해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모든 경우를 하는 건 좋지 않은데 이제 가령 이제 0으로 나누거나 뭐 배열에서 out of 뭐죠? 바운드? 그런 exception 나오면은 이제 어차피 옵셔널로 반환을 해도 어차피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좋은 경우가 있다. exception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exception을 쓰지 않는다는 게 타입 안정성을 추구하겠다는 거. 우리가 이제 1급 콜렉션 계속 배웠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시값은 1급 콜렉션으로 포장해보면 어떨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가 이제 타입을 싹 잡아주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아까 이 그림 자체가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다 성공하면 이렇게 쭉 가는데 실패하면 그냥 하나라도 실패하면 빠져버리는 그런 구조를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용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작은 팁인데, 자바 9버전 이후에서는 여기 보면은 스트림으로 옵션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근데 빈 값은 그냥 없애고 있는 값만 하고 싶은데, 그거를 9버전에서는 옵셔널 스트림이라고 만들어놨는데 8버전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옵션을 그래서 내부에 이제 맵을 쓸 때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한번 코너를 한번 해봤는데 좀 순수, 함수 이런 개념을 버리고 그냥 사이드 에펙트를 가득하게 그럼 이제 유저가 이제 우리가 find by 이메일 옵션을 해서 필터해서 나오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유저와 관련 있는 걸 리턴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거나 사실 리턴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다. 뭔가 사고를 한번 파괴해보라. 창조적 파괴죠. 정도이죠. 네, 뭐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아요. 마지막은 그냥 이제 파만 연산자를 쓰면은 이 부분을 안 써도 된다 이런 내용 뭐 다들 아시는. 네, 감사합니다.